저희 평택 금연포럼 공동대표 김종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권희수 시인님 오셨습니다. 사진작가이신 윤호섭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원선식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황수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들어오신 장승재 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 길에서 오셨는데 성남문화원의 관장님이신 유종준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고성현령 원정과 진주목사 원사리 출판기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마음이 따뜻한 햇살과 함께 활짝 피어나는 봄처럼 오늘 이 자리는 잊혔던 우리의 영웅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피어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 불구하고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성현련 원정과 진주목사 원사립을 통해서 저희 역사 속에 묻혀있던 보물같은 평택 역사 인물인 원정과 원사립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충신이자 효자로 살았던 원정과 원사립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들의 삶을 조명하며 역사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사인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사인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행이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나가실 때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교수님의 사인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 드린다는 까무냐이 아니고 제가 밥을 세워 정리한 제 소개를 낭송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말 하는데 제가 10분짜리를 준비했는데 이 바로 위에 앉은 사회자님이 오셔서 1분으로 하라고 3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슬이 선만이라도 더 껴야 우리 고성현령 원전과 진주목사 원사립이 출판야말 이 속담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같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이 꽃이 아름답다고 기록되고 읽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나름 프랑스의 황제 유럽을 제패한 영웅이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으로 기억할 것이다. 혁명의 진수를 정립한 법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정리전 기록이 갖는 위대한 힘에 대한 나폴레옹의 통찰. 어전이 말씀하셨다. 남쪽 외란의 정황을 알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원전에게 선조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가 가장 신뢰했던 장수, 그리고 당시 많은 선비들이 흠모했던 문인인 원전은 원주 원시의 자랑스러운 지혜의 조상님, 우리의 이대한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특히 원군 장군의 친동생이었기 원군 장군에 대한 일반적인 애국과 함께 그의 진명록이
묻힐 때 흩어져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구슬을 드디어 구슬을 띄어 보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역사자 백승경 교수님이십니다. 백 교수님은 한국출판 평론학술사, 한국출판 문화상을 수상하신 최고의 저술가이십니다. 좀 더 첨언하면 교수님의 많은 저서들은 최고의 저자가 아니면 출판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출판사에 다 출판됩니다. 교수님은 우리 평택에 찾아온 공항과 같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그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 듯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갈구하고 노력하는 자를 붙는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문중의 오람과 그 이용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평택 원주원 씨의 오랜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교수님을 부른 듯합니다. 다르게 표현한 유형의 원주이시오 원주원 씨가 갈 만큼 강한 붓 백승경 교수님을 거둔 듯하고요. 육삼정극을 주도한 원심창의 원주원 씨가 백정기의 수원 백씨가 새롭게 만나 아름다운 연대가 이룩한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아닐까 진심으로 경아드리고요. 오늘 이 첫 기념 특강은 원주원 씨의 자랑스러운 조상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대한 조상을 영접하는 실로 가슴 벅찬 자리이고 역사의 지혜를 새롭게 좁히는 영감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아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원균학당에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 그리고 저는 책을 미리 받아서 다 읽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무 1등 공신 원균 장군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원균 장군 옆에는 고성현령 원전 장군이 반드시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조 임금님은 원균 장군을 못 뵀는데요. 우리 원전 장군은 임금님을 아련하셨고 그리고 선조 임금님께서 굉장히 신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장군의 양아르님이시지만 이 원사립 진주 목사 원사립 장군은요 읽어보니까 그 임진왜란 그 중에 진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군사 요충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 중요한 위치에 가장 훌륭한 장군을 배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무 1등 공신 원균 장군을 비롯해서 원전 원사립을 떠나서 원몽 가문에 임진왜란 당시 13공신이 정말 요즘 말로 혼을 갈아 넣어서 전쟁에 임했구나. 그리고 나라를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평택 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좀 역사적 진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정말 사료가 많이 부족한 듯해요. 보니까. 그런데 훌륭하게 써주신 우리 백승종 교수님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책을 내주시기 위해서 출판사 우리 농영 소재부 대표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금융포럼 감사드리고요. 고성공파 그리고 원문 가문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책을 계기는 사실 제가 존경하는 백승종 교수님의 원고를 보고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임진왜란 전후사를 제대로 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이 책은 사실 고성공, 진주공 후손의 힘이 컸습니다. 그게 제일 컸고, 저야 공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공부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원균 장군님의 그 평전까지 대작의 원고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6,500매 정도의 분량을 마주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해볼 생각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원주원시 평택 대종중 고성공파 종중 회장 원종원입니다. 오늘 저한테는 15대 우리 할아버지고 또 한 분은 14대 할아버지 되시는 두 분의 그 책 출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 후손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그 후손이면서도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큰 적인지 전혀 모르고 여태까지 지내왔었는데 족보에 있는 그 벼슬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그러던 중 백승정 교수를 어떻게 만나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 그 두 할아버지의 자료를 점검한 결과 충분히 많은 내용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자료를 참고하고 보증을 해서 이렇게 책을 발간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승정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도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논영출판사의 후대두 사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그 원사립 그 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명문 가문이 있었는가. 제가 원균 장군을 알고부터 정말 이런 명가가 있었는데 난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존경심과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책 속을 보면은 원균 장군하고 이 두 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고 집안 전체가 명가였고 영웅들이었구나.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을 하면서 명가다운 어떤 그런 그 선대를 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있었을까. 저도 정말 고맙고 때때로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었습니다. 고결한 빛이여 원전과 원사립 출판 기념에 붙여 임진왜란 불길 강직한 기계로 나라 지킨 원주 원시 가문의 두 충신이여 고성성벽에 울리던 오라만 함성 진주 강물에 흐르던 붉은 피
바람 앞 등불 같은 구국의 큰 빛, 간담을 바친 장수여 하늘이 낸 효자였네. 형님을 받들고 의리를 지킨 원전, 뛰어난 용약으로 나라를 지키고 부친의 높은 뜻을 따른 원사립, 충성된 효제로 고을과 백성을 지켰네. 오늘 도충원에 빛나는 업적, 책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니 그 정신은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리라. 선대가 세운 창대한 전통, 명문 가문의 창성한 기운, 자자손손 숭고하게 빛내리라. 이 책을 펼치는 순간마다 충효쌍전 가슴에 품고 길이 길이 빛내리라. 고열한 빛이여.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이죠. 백승종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숨겨진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신 백승종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백승종 교수님은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사이자 역사저술가로 정치, 사회, 문화, 사상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 보은대학교, 막스 플랑크 역사연구소 등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국내 여러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성혈련 원정가 진주목사 원사립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공을 세운 부자의 원정가 원사립의 삶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들의 삶과 공적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가치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봄의 싹처럼 새로운 역사적 해석의 씨앗을 뿌려주실 백승종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아드님이시죠. 진주 목사 원사립 공은 우리가 도일동 앞에 불은 꺼주십시오. 도일동에 가서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도일동에 가면 양세 충효 정문이 있죠. 거기 이제 충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진주 목사공의 생부이신 이조 참의에 추증되신 의병장으로 활약하시고 크게 큰 뜻을 펴셨던 원연 선생이 충신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의 아드님이시자 고성공의 계를 이으신 진주 목사공 원사립공을 모신 기념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특강을 하는데 되게 6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맨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이죠. 원주원 씨 원성 100개 3사 좌윤공파에 속하는 자손분들이신데요. 우리 평택 대종 중에 원선식 회장님과 원선식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 연구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에 더해서 직접적으로는 진주공예 아까 우리 원종원 회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회장님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15대 조, 15대 직조가 바로 직계조상이 고성현령 원전 선생이시고 또 14대 조에 해당하시는 분이 바로 진주목사 원사립 공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공 자손들, 진주공 종중에 큰 도움과 성원이 이 책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수 쳐주시면 더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원릉군, 원균 장군을 비롯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한 평택의 많은 훌륭한 인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원균 장군 문화벨트가 조성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벨트 여러 대표와 회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 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족했지만은 원균 학당의 또 원균 학당의 깊은 관심과 격려와 후원이 또 이 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주제와 그러니까 이 원릉군을 비롯한 임진왜란 당시의 우리 평택의 훌륭한 인사들을 제가 학문적으로 깊이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금요포럼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금요포럼의 두 분 공동대표님과 여러 회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책이 제 모양을 갖추고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한 출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서출판 논영의 소재두 대표님과 여러 편집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감사드릴 때가 너무 많고요. 그 밖에 정말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신 노령에도 불구하고 오신 우리 유희춘 선생님과 그리고 또 성남문화원의 문화관장을 지내신 우리 윤종준 박사님의 깊은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과 격려와 채찍질과 질문과 따가운 질책이 없었더라면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꽃다발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1900년대는 아니고 2022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원균 장군 노엽 문화벨트 조성 시민연대 출범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마 이 사진 속에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오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이신 고성현령 원전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길게 말씀드려야 하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신의 일대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고성현령이라고 했는데 화면에 보이시죠? 원전. 이게 뭐냐면 역대 고성현령의 임기를 기록한 고성읍지의 한 면입니다.
거기 보면 원전 그렇게 돼 있고 정유년 4월에 오셔서 10월에 경파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유년 4월에 부임을 하셨어요. 정유년이란 말은 정유재난이 일어난 그해 1597년 4월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10월 달에 파직되셨다. 어떻게 파직되셨냐면 서울에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서 파직되셨다. 그렇게 되었어요. 7월 달에 원릉군 원균 장군께서 순국하시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간에서는 고성공이 원릉군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중요해요. 10월에 서울에서 파직되었다. 서울 의견에 서울에서 제기된 의견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을 파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고성공은 그에 살아계셨고 고성공이 돌아가신 것은 그 다음쯤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충신의 일대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성현령 원전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한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고성현령으로 임명되기 2달 전에, 그러니까 임명되기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해 선조 30년 2월 4일 날 선조 임금님이 어전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뭐라고요? 원균의 아우, 회의 시간에 원균을 떠올렸고 원균은 이 당시에 존칭 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균을 어떤 자리에 임명할 수는 없고 그 동생인 원전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보탭니다. 그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또한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한꺼번에 했잖아요. 공로가 있다. 공적이 있다. 임진왜란에 지금 이제 정유재난이 일어나는 그 해니까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나서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거의 끝마무리 상태가 왔죠. 그때 선조 임금이 기억하는 원전은 어떤 사람이었다. 공로가 많은 사람이다.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이는 장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장사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이 있는 훌륭한 장수이다. 그런 뜻도 당연히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사란 말은 그분의 생김이나 그분의 성격이나 용모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의 카리스마 이런 것을 선조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신하들이 움직여서 고성현령 자리를 원전 공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고성현령이냐? 다른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줄 수도 있었지만은 이 원전은 항상 누구 곁에 있어요? 형님인 원균 옆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다른 자리를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장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남해안 어딘가 빈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원전에게 주었다. 왕은 형제의 깊은 우애를 알고 있었다. 왕은 형제의 공을 알고 있었다. 왕은 신하들의 추천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직접 원전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이제 뭔가 좋은 자리를 줄 때가 됐다는 사인을 줬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나중에 공신을 책봉할 적에 공신은 두 가지가 있죠. 정공신이 있고 원종공신이 있습니다. 정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신이죠. 여러 가지 특권이 보장되는 극소수의 공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릉군 원균 장군은 선무 공신 18명 중에서도 1등 공신이죠. 그 1등 공신은 딱 셋밖에 없어요. 그 셋인데 선조 임금이 생각한 순위는 1등 안에서도 순위는 있으니까요. 등수는 같지만
첫째가 이순신, 둘째가 원균, 셋째가 권율이었습니다. 선조는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양보를 해서 1등 중에 1위는 이순신, 2위는 권율, 3위는 원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위와 3위가 교체가 되는 것이죠. 임금님이 좀 양보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건 1등입니다. 아까 선조 임금이 원조는 공이 많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공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예를 들면 한산 대첩의 유공자 보고를 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있잖아요. 등급별로.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원릉군, 원균 장군의 휘하 장수로서 한산 대첩에서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을 등급별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전은 당시 벼슬은 주부인데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죠. 세 번째로 공이 많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주부 원전은 오품으로 승급시킨다 그 말이에요. 승급시키고 우치적 등 4인은 육품으로 승사하라. 그러니까 한산대첩에서 원전 장군은 누구하고 동급이에요? 우치적과 등급이에요. 우치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원균 장군 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원전 말고 세 사람이 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기호근이고요. 기호근은 여기서 보면 1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호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우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3등급 하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지금 3등급 이상으로 거명된 원릉군, 원균의 부장들은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에서 가장 공이 많은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우치적급이었다. 그 우치적은 나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분입니다. 그 우치적이라는 분은 선무공신의 3등 공신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등급의 장수였다, 원전이. 그러니까 그 원전이 어때요? 선무원전 공신에서 1등급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충신 원전에 대해서, 원전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하나를 덧붙이면은, 이걸 빼면은 안 돼요. 잠깐 덧붙이면 자세하게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런데 선조 임금이 원전은 공이 많고 또한 장사인이다라고 말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 이 원전 장군이 브리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또는 행제소에 원균 장군이 공을 세울 때마다, 공을 세울 때는 많이 세울 때에는 한 달에 3번 정도씩 승전 보고서를 올렸어요. 아주 많이 올 때는 4번까지도 올렸어요. 4번이라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 보고서를 서울에 가지고 보고한 장수들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왕과 대신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원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 한 대목인데, 남쪽 사정이 궁금하면 지금 원전이 올라와 있으니까 원전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 고성현령 원전공이 비변사 대신들에게 지금 남쪽의 외적의 사정은 이러합니다. 우리 쪽의 사정은 이러합니다. 이런 보고를 아주 잘한 분으로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서만 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올라갔을 적에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황을 임금님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이 뚜렷했다. 그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원전은
그저 싸우기만 하는 장수가 아니라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원전 장군에 대한 마지막 얘기는 결국 설거지도 이 원전 장군이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이 서로 라이벌로서 깊은 갈등에 빠졌죠. 그런데 그거는 이순신만의 문제도 아니고 원균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장수들끼리의 그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특정해서 비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순신 승, 원균 패가 됐잖아요. 그 까닭은 이순신을 후원하는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영의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원균 장군을 후원하는 정치 세력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조정해서 발언권이 약했기 때문에 원장군이 충청 병사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났을 적에 경상우수사 자리를 배선에게 넘겨주고 갈 적에 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임무교대를 하려면 서류를 다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무기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상대방 후임자에게 다 인계를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 작업을 누가 한다? 그 마지막 작업을 원전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균 장군이 이미 부임지로 떠나가고 원전 장군이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1595년 2월 24일에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서 하직 인사를 하고 갔다 하는 기록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뒤처리를 하는 사람도 원전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이 이 원전 장군은 마치 형의 비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원릉군 원균 장군이 고성의 순원포에서 바로 그 동생이 현령으로 있는 고성 땅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고성 땅에서 돌아가시고 행장에 보면은 난이 끝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해서 진위에 장사 보셨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누가 했겠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겠어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동생들과 남아있는 조카들과 아들들이 했을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 당시에 바로 밑에 동생은 이조참의에 증적된 의병장 원현 선생이었는데 원현 선생은 이미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 타자가 고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원릉군을 옛날 표현으로는 반장이라 해요. 반장. 고향으로 시신을 유해를 모셔서 장례를 지내는 것까지를 결국은 고성공이 주도했다. 이렇게 사실상 추정을 넘어서 확정에 가까운 추정을 해도 우리는 좋을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운명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한 장 더. 다음은 이제 바로 그 원전, 고성현령 원전의 양자이자 이조참의 원현의 친아들이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고성공파 모든 원종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종목종원님들의 직계 조상이 되시는 원사립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같아요? 이거는 진주입니다. 진주읍지입니다. 진주읍지에 진주 목사를 지낸 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언제 오셔서 언제 가셨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순서대로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목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명신급이 가는 거예요. 명신급. 그러니까 바로 원사립 선생 바로 앞에 있는 김명윤이라는 분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실록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30군데 이상 나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구사직이라고 하는 바로 후임자인 구사직이라고 하는 분도 능성구시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 이수일이라고 하는 분도 이분도 삼도 수군 통제사를 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주 명인들입니다. 그런 명인급이 아니면은 진주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종훈 회장님 진주 목사공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과 존경심을 우리가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겨주시죠. 그래서 보면 왜 이분이 진주 목사로 등용이 됐나 보십시오. 공의 아름다운 명성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다. 물론 좋게 쓴 기록이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기록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공은 원사립 선생은 문무를 겸전한 분이에요. 아까 그 고성공의 경우도 문무를 겸전한 분이에요. 또 이 원사립공의 생부이신 원현공도 문무를 겸전한 분이에요. 또 그분들의 아버님이자 그러니까 이 원사립공의 할아버지가 되는 원절도사 원평부원군 원줄량공도 문무를 겸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집안은 무인의 집안이 아니고 본래는 산비의 집안이죠. 원래는 산비의 집안인데 그 시대에 원평부원군부터 시작해서 무과에 급제한 분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유명한 무관 집안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무를 겸전했다. 그거는 원릉군 원균 장군도 결코 예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여기 보이시죠? 보, 원사립, 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경.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사립 공이 23살에 무과에 급제하셨는데 그때의 무과 방목입니다. 합격자 명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주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서울로 돼 있죠. 서울이고 아버지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고성공 원전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자를 일찍 가셨던 거예요. 일찍 가서 세상 사람들은 원사립 하면 그 아버지는 원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계부시지만 생부가 아니시지만 이 기록으로 보면은 생인이 개인이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는 원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원사립 공은 아주 일찌감치 청소년 시절에 이미 작은아버지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그 작은아버지의 아들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의 거주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서울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일동의 원조원 씨 종중의 여러분들은 거주지가 그러니까 이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는 지금의 평택, 그 당시에 진위의 여좌동 또는 여동, 거기가 생계의 기반이고 집안에 말하자면 정신이 흐르는 고향이에요. 그렇지만은 당시에 벼슬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 또 주택이 있었다. 서울에 집이 있었다. 어디에? 건천동에. 그 건천동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청소년기를 보낸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릉군 원균 장군 형제분들과 이순신 장군의 가족들은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알고 지냈겠다 모르고 지냈겠다. 당연히 알고 지냈고 원릉군은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이가 5살이 많으시니까 큰형님 뻘 정도 됐고, 그리고 실제 이순신 장군과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사람은 고성현령 원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원현공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아마 3살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한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사립공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강조할 점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물을 경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정유 재란이 일어났을 적에 1597년 8월 달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그때 외적들이 전라도를 거쳐서 충청도로 밀고 올라와서 직산해서 이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충청도의 지금의 서천, 보령 쪽이죠. 보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보령 쪽이 뚫렸어요. 한산 보령 쪽이 외적에게 뚫려가지고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서천 군수가 돼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원사립공은 생부이신 이조참이 원현공의 상중이었어요. 상중이었는데 조정에서 발탁을 했어요. 사립 네가 가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사립공이 기록에 보면은 단기 필마로 가셨대요. 단기 필마로.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조정에서 준 군사가 하나도 없이 말하자면 종 한두 명 데리고 말을 타고 서천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갔어요. 거기서 외적을 격퇴시켰어요.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보령시 도서관이 원전과 원사립 책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 공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공이 높았기 때문에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원사립공은 아버지 상을 더 치르러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상을 마친 다음에 진주 목사, 김해 부사 진주 목사로 발탁이 됐던 겁니다. 이때 공을 세운 것이 인정이 돼서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천 군수에서 이하게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사립공에 관해서. 그건 뭐냐면 이분이 아주 대단한 효자셨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효자이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머님은 생모이십니다. 생모 소씨시죠? 네, 진주 소씨. 생모가 진주 소씨입니다. 소재들 진주 소씨예요. 생모. 네. 그래서 이 생모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이 원사립공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효심이 깊어서. 그래서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서 성묘를 하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믿기 어려운 말도 나와요. 거기 가서 그렇게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어머니 하면은 무덤 속에서도 이 원사립공의 목소리에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상을 모시다 보니까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상기를 마치자마자 곧 세상을 떠났더라. 그런데 이 원사립공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원사립공이 타던 명마가 있는데 말이 먼저 죽어요. 사흘 전에.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이 원사립공에 관해서는 충노의 전설도 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가지고 전쟁터에서도 꼭 주인과 함께하면서 그냥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피투성이는 자기가 흘린 피가 아니고 원사립공이 싸워서 적을 무찌르니까 적의 피가 튀겨가지고 그 종의 옷이 그냥 전부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별명을 홍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피범벅이 되었으니까 홍장군이 되는 거죠. 그런 충성스러운 종도 있었다. 그래서 명장이기 때문에 명마도 있고 또 충성스러운 종도 있었다 하는 그런 전설들도 문헌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는데 조선시대의 문헌 중에 아주 특별한 문헌은 조선 후기가 되면 문보라는 게 있고 무보라는 게 있고 음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뛰어난 문신들의 족보, 뛰어난 무신들의 족보,
뛰어난 음과이라는 말은 추천을 통해서 대수에 나간 분들이 말합니다. 그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원시 부분을 잠깐 가져왔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는데 여기 보면 원연 보이시죠? 그 이조 참이공의 아드님이 사자 달자 잘 아시죠? 그 사자 달자의 아드님이 중, 그리고 그 손자가 근, 증손자가 홍우, 고손자가 격, 그 다음에 모대손이 길자상. 이분도 양세 충효정문의 효자로 그 효자 정려가 있는 분 아니에요? 맞죠? 그 길자상의 손자죠. 길자상의 손자가 후자 풍자가 있어요. 후자 풍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진생인데 가보년에 무과에 급제했다. 그래가지고 이 무보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까닭은 그 전통이 원룸군 5형제분의 그 뛰어난 무사로서의 전통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무보라고 하는 귀한 책에서도 그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뭐 같아요, 여러분? 원연지분 그랬죠. 충절하기. 그래서 충신정려입니다. 충신정려. 양세 충효 정려가 있을 적에 호는 사자 입자공, 진주목사공의 것이고 충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부이신 유조천이 원연목의 충신정려에 해당하는 것이 그렇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전령 원전이나 그분의 아드님이신 진주복사 원사립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 선물로 받게 되시는 책을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다소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책의 한 챕터가 바로 가문을 빚는 선조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잘 보셨죠? 사진은 우리가 옛날에 양세 충효 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말하자면 가문의 가장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출발점이 아니고 세상에 아는 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병부령 원국유 선생에서부터 출발하죠. 이 원국유 선생은 태조 왕건을 도와서 사만을 통일한 우삼국을 재통일하는데 앞장섰고 그래서 그 공으로 병부령의 지위에 올랐다. 병부령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통일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전국에 많은 호족들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병부령이라고 하는 좌석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아하는 그 좌석이 아니다. 부사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자리에 임명될 정도니까 대단한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배가 이어져서 아래로 내려오면 고려 후기가 되면은 아주 훌륭한 재상이죠. 훌륭한 정승판, 요즘 말하자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정승판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문순공 원두라고 하는 분이에요. 문순공. 문순이라고 하는 시호는 아무에게나 주는 시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또 다른 문순공이 있다면 그가 누구냐면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의 시호가 문순이다. 그러면 이 원부공의 시호가 문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대를
한 시대를 넘어서 말하자면 기념비적인 학자에게 주는 시호가 문순이라고 하는 시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갔던 최종 관직은 첨의중창입니다. 첨의중창이라고 하는 벼슬에 취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에게 주어진 벼슬은 첨의중창이었다. 첨의중창은 요즘으로 하면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도 잠깐 뒤로 찬성공 원관. 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 말하자면 대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이 그냥 대신이 아니고 저분은 또 중국에까지 시주를 하고 자세히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어마어마한 명성을 누린 그런 세상이 바로 월군의 식혜선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몇 대를 내려오다가 3, 4 좌윤공 원선에 이르면은 고려가 망할 때가 돼요. 고려가 망할 때가 돼서 원선공이라고 하는 분은 호가 양촌인데 고려를 위해서 충절을 지킵니다. 모든 벼슬을 사퇴하고 지금의 의정부 지역이죠. 송산으로 물러나서 거기서 평생을 말하자면 세상과 담을 쌓고 돌아가신다. 묘소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다. 또 자손이 벼슬하지 못하게 벼슬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물까지도 요구하셨다. 그런 정도로 고려 왕조에 대한 깊은 충절을 가졌던 분이 바로 원선이고 이분들의 자손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고성 현령 원전 그 아들 원사립 공개이다. 아주 매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덕보는 이거는 이제 17세기 만들어진 문화유씨 가정보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원호라고 하는 조상 있잖아요. 성한부원님 조상들 자손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견해서 어느 몇 페이지를 봐라, 몇 페이지를 봐라, 몇 페이지를 봐라 해서 사실상 문화유씨 가정보를 보면은 원성백계 할아버지들의 또 할머니들의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17세기 초까지도 원조 원씨는 한 지역의 양반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집안이었다. 훌륭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충호라고 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선, 원전, 원사립들은 충효 모범이라는 얘기가 경신보 중에서도 경신보는 원조원씨 족보입니다. 경신년에 냈기 때문에 전 경신보가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처음 인쇄된 족보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선조이신 3, 4 좌인공의 충절과 의리 5대조인 현감공, 현령공인데 현감공이라고 잘못 썼어요. 원전의 의연, 그리고 고조이신 목사공, 진주 목사공은 말이죠. 이 충과 효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장안입니다. 후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 더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선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두문동 서원, 즉 고려의 충절을 바친 여러 신하들을 기념하는 그 서원에도 입회가 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을 보면 경신전보 서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몇 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해요. 가령 동제사 등 원룸들을 말하죠. 현감, 연, 이제 이조 참인공을 말하죠. 목사공, 사림, 그래서 중요 인물들에서 또 그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가서 빈 하면 그 진주 목사공의 아드님이죠. 지금 아마 고성공파는 모두 다 이 승지공 빈의 자손 아니신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지공은 별명이 장덕분자였대요. 장덕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분은 이제 실제 벼슬을 하신 것보다도 인품이 뛰어나고 자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덕분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시들의 특징을
어유봉 선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시의 덕성은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으며 꾸밈새 없이 단순하고 정직하여 착한 것을 즐기고 의리를 좋아하며 나아가서는 강기하여 나라의 충성을 다하고 안으로 돌아서서 성실하고 신중히 하는 것을 스스로 좋아하는 가풍이 있다. 원석식 부회장님, 이런 가풍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자랑스러운 후회들이 많은데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이죠. 어떤 사진입니까? 김문 대표님 여기 있죠? 고소장, 원룸군을 모욕하는 발언을 누군가가 했을 때 거기에 항의하려고 지금 고소장을 써들고 사진 찍은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훌륭한 자손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마 원영재 대표님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원영재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그 이제 여러 훌륭한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독립운동가, 통일운동가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원심창 의사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 등 각종 전문가를 배출하고 사회 지도층도 많이 나온 그런 훌륭한 집안입니다. 연결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현장으로 넘겨주시면 충성과 효도에 대해서 제가 결국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고성현령의 충신으로서의 모습, 또 진주 목사의 충신이자 효자로서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충성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최고의 공동체가 국가고 왕으로 상징이 되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듯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살아간 과정에서 보면 결국 우애와 연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힘을 합치는 연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470년 전, 500년 전의 이야기 또는 멀리 올라가서는 1000년 전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이 훌륭하다 하는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의 훌륭함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나름의 역사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의 직계 후손이면 그것으로서 자부심이 생겨서 좋지만 우리처럼 그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또한 후세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신 백승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저도 책에서 한 대목을 조금 잠깐입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대답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3.1 독립만세는 유관순 혼자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또 임진왜란은 이순신 혼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공이 컸죠. 그분들의 공이 컸지만 그 한마디로 그 시대를 요약하고 넘어간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많은 공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허한 역사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균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달리 이 책에서는 원정과의 형제와 충성심을 강조하셨거든요. 원균을 비롯한 원시 가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요? 기존의 역사 소설 방식과 비교해서 이 책의 접근 방식이 갖는 차별점은 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명진 대표님은 참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박명진 대표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역시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려면은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추어탕 먹으러 갈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진왜란,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요. 전체를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수군이었죠. 수군입니다. 수군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그러니까 성모공신 중에서도 1등 공신 3명 중에 2명이 수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수군 중에서는 성모 1등 공신의 1인과 3인이 다 수군의 대표적인 장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약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신적인 존재로 부상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은 거의 악마적인 존재, 기피 인물로 추락해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건 말하자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역사적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그것이 정말 역사적 왜곡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아주 큰 위기에 빠졌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다 망각해버리고 또 그들을 심지어는 역적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악평을 하게 된다면은 도대체 이 다음에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누가 나서서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공이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그를 모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사의 진실을 결코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쓴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는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하나의 여행이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이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수님께 질문이나 청중들에게 좀 같이 나누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후손으로서 백승정 교수님께서 우리 부장님에 대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얼마나 이 감회가 깊은지 모르겠고요.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원균 그 장군님에 대한 그 평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원식 대부분이 특히 초등학교 다닐 적에 상당히 역사 시간 되면은 괜히 뭐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무슨 고개도 잘 못 들고 이렇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저도 그랬으니까 대부분 그러는데 크면서 전 느끼는 게 물론 전 임진왜란 당시에 패전한 거는 뭐 맞죠. 그래서 패장은 맞지만 무슨 뭐 역적이라든가 이 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아까 저는 그 집권하고 있는 집권파에서 그 이순신을 좀 되게 쪽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근대사에 와가지고 이 누구 한 분을 그 영웅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누구 다른 한 분은 아주 심하게 또 깎아내리는 그런 그 분위기에 그 교육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좀 뒤늦게라도 아주 뭐 미미하지만 평택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제 원시 입장에서는 원균에 대한 그런 재평가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해 생각하고 조금 좀 이 자신감을 갖고 원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균 장군에 대한 왜곡된 것들로 학창 시절이 좀 어려움을 있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짠해지는 느낌 때문에 우리 김종기 대표님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이나.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원전과 원사립에 이렇게 전기를 쓰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평성에서 원신창 의사님의 기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백 교수님이 반드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백 교수님께서 그때 반드시 주변에 있는 저희들을 챙기셔서 가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시지 않습니까? 원신창과 우리 백정기 두 분이 같이 6.3정 의거를 주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 교수님께서 이렇게 원시 집안, 원시 문중의 그 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시는 것은 우리 원심창 백정기 이후에 진짜 원주 원시 집안과 수원 백씨 집안 아름다운 연대, 새로운 연대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다른 의미에서 오늘의 이 기념 출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준재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원주원시 평택종중 회장 원선식입니다. 저는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원종원 회장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 패전과 이 원릉군 할아버님의 이 칠천량 패전은 전혀 다릅니다. 신립장군은 자기 작전에 의해서 이 패전을 하셨고 그런데도 그분은 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릉군 할아버님은 그 칠천량 해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이다. 육군이 육지나 섬에 있는 왜군을 바다로 몰아주면은
그때 해군이 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백전백패다. 그런데 지금 여기 뵈니까 이 권희수 시인이와 계신데 그 당시 도원수 권율 장군의 후손이십니다.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우리는 통제사 원균 장군의 후손이고요. 사실은 여기 원균 장군의 직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생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원균 장군께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하니까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권율 장군이 갖다 곤장을 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며 나가셨냐면은 하늘이 순리를 돕지 아니하니 오로지 싸우다 순국할 따름이다. 전멸할 걸 알고 나가셨습니다. 이거를 꼭 패장이라고 굴레를 씌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영원히 패장으로 굴레를 씌워서 아주 몹쓸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이 평택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참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그게 앞으로도 사실 우리 이 도일리 원주원 씨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시간이 많이 짧게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기 백승조 교수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오늘 원정과 원사를 출판 기념회인데 또 원균 장군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그런 거를 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핵심 인물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실록이 다르고 징비록이 다르고 수정실록이 다르고 이충무공 전서가 달라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징비록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약간 실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써놓은 게 그게 맞는지 징비록을 인용해서 수정실록을 만들고 수정실록을 인용해서 이충무공 전서를 만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순서가. 근데 징비록을 쓰신 분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명재상인 유성룡이지 않습니까? 그 유성룡 그 명재상이라는 분이 사탁을 관직을 당하고 어디 시골인가 어디 가서 징비록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뭐였을까? 왜 그렇게 쓰셨을까? 본인도 어전 회의에서 원균 장군 칭찬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잘못했다고도 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징비록에 왜 그렇게 해서 수정실록과 이충무공 전서로 그게 이어지게 했는지 그 원인이 궁금하고요. 이유가 뭐였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종중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원균 장군 묘가 뭐 유품을 묻어서 조성을 했느니 뭐 가문이 짓는 이런 얘기가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초장이라고 해서 남해 어딘가에 초장을 해서 가묘가 거기에 있고 또 아산 어디쯤에는 또 직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백승준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이 원정과 원사림 책에도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 초장이었을 것이다. 통영 어디면은 고성 초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전 장군께서 유해를 해서 분명히 이쪽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그래서 그쪽에도 혹시 우리 경상 우수사로서 거기에서 고군분투 하신 분 아닙니까?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도 가묘를 좀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좀 기리는 거는 어떤가.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네.
네,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화오국 네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주화오국. 주화라는 말은 주자는 주장한다. 화는 화친을 주장한다. 화친을 주장해서 나란 일을 그르쳤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유성룡의 반대파, 구체적으로는 북인의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 당시의 매파들이, 매파 뭔지는 설명 필요 없죠. 적극적으로 싸우는 주전파들이 유성룡에게 쏟아낸 비판이 바로 주화오국이라고는 네 글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주화오국의 혐의 때문에 유성룡이 삭탈관직을 당하고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내려가서 유성룡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역사의 비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주화오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는 고심한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얻은 결론은 찾았다예요. 뭘 찾았다? 내가 이순신을 키웠잖아. 그리고 이순신이 이 전쟁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곧 이순신. 이순신은 곧 주화의 반대말. 이순신은 곧 승전. 그래서 그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징비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징비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가 남긴 징비록의 일부이고요. 그보다 훨씬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유성룡이 생산하고 수집한 많은 공문서들을 수록한 부분이 징비록의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집중된 것은 수필시계, 회고록 이후에 날짜도 안 맞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폭발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징비록이다. 그 징비록의 내용은 나는 주화오국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순신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징비록, 그것이 징비록이 일부인데 오늘날 우리는 징비록이 있죠. 그래서 그 징비록이 일본에까지 전해집니다. 일본에까지 전해져서 징비록이 일본에 알려지기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기록을 남겼냐면 조선은 수군이 강했고 조선 수군의 우두머리는 원균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원균은 매우 훌륭한 장수였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7천량 해전에 관계되는 부분을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식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 이야기책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승전을 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전쟁이 전투가 유야무야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징비록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징비록 안에서 가짜 7천량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짜라고 하는 점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 박 대표님 시계 보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원균의 진실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실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7천량 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절대로. 일본 그 전에 잠깐만요. 그것만 그 사료를 딱 정확하게 찾아서 좀 주시면 그건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보세요. 아, 책에 있어요? 예, 책에 다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성룡은 그 무엇보다 정치가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싫어하던 원균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몰매를 때려주고 이순신을 극도로 추앙하는 글을 썼다. 만약에 이순신이 살아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칩니다. 네, 저희가 밤새 이야기해도 부족한데요. 저에게 이 진행의 마무리가 주어져 있어서 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싶지만 여기까지 질문은 받고요. 이제 고성현령 원전과 진주 목사 원사리 출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 관계대신 몇 분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면서 커팅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수 대표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케이크 컷. 같이 저희 기념 촬영만 하도록 이렇게 포즈만 같이 취하고 손을 같이 얹어주시고 네 김현진 대표님도 나오시고 또 저희 원선식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네 간소하게 네 옆에 서서 손만 같이 하시면 저쪽으로 같이 쓰시고 네 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사진 다 촬영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